다시 I'm Will Sim. As I told you in the last session in introducing the action plan, I'd like to use Korean rather than English for better delivery of the what I'm trying to share with you. Okay, you know the 안녕하세요. In Korean, 안녕하세요 means hello everybody.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는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아까 지난번 세션에 말씀드린 것처럼 5일 시무일이고요. 지금은 중소기업연구원의 명예연구위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이상 중소기업 정책을 연구했고 중소기업 정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금융부터 인력, 기술, 또 금융, 인력, 기술, 마케팅, 엑스포트, 또 레귤레이션, 규제, 또 소상공인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도 갖고 또 뭔가 정책 개선상에 대해서 연구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구분을 했어요. 크게는 이제 제가 이번에 강의하는 내용을 인트로덕션 세션, 두 번째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크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요한 폴리시는 무엇이고 또 그것들의 또 여러분들 디벨로핑 컨트리에 주는 임플리케이션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려고 해요. 근데 먼저 세션 1은 그 인트로덕션 보시면은 그 인트로덕션 오브 코스 B,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코스 B에 대해서는 이제 스킵을 하고, 두 번째 Role of SMEs in K Development, Korean Development에서 중소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번 세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Role of SMEs in K Development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보시고 한국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그 책이나 또는 글이나 뭐 TV 뭐 그런 데서 많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거에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로부터 한 50년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다는 것을 I don't wanna bragging you. Korea is very special country. 그런 제가 그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걸어온 그 디벨롭먼트의 역사가 이러이러했다. 그리고 우리도 굉장히 그런 디벨롭먼트가 좋은 것만, 밝은 면만 있지만은 또 그 사이드 이펙트들도 있었고 어두운 면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이 경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좋았던 면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좋았던 정책이라든지 좋았던 경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시간이 된다면은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들, 아마도 여러분들 나라에서도 시행착오를 겪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좋은 점, 나쁜 점들 예시를 들어가면서 한국이 어떻게 지금처럼 발전하고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그냥 뭐 우리는 이렇게 잘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해오는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고 또
반성해야 될 점도 많이 있었다. 그런 점들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그 브라이트 사이드만, 다크 사이드는 미니마이즈 시키고 브라이트 사이드만 좀 가지고 갈 수 있게 한국의 경험을 한번 같이 쉐어링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Role of SMH in K Development를 한번 볼까요? 제가 그 Role of Development, Role of SMH in Korean Development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Where does the source of national wealth come from? 그러니까 한 국가의 부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통 말할 때 3대 요소라고 그러죠. 그 생산의 3대 요소라는 게 land, labor, and natural resource. 그리고 뭐 capital 뭐 그렇죠. 그러면은 land, labor, natural resource가 제일 중요한 것이겠느냐? land가 땅이 작고 휴먼 캐피탈이 많이 발전되지 않은 나라는 영 희망이 없고, 그리고 철이나 또는 카퍼 또는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 내추럴 리소스들이 적은 나라들은 과연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 없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 랜드, 레이버, 내추럴 리소스가 꼭 있어야지만 나라가 발전을 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어디죠? 저기 노던 유럽 쪽에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또 다른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뭐 핀란드, 뭐 그런 나라들이 지금 국민소득이 뭐 7만 불, 8만 불 해요. 1인당 국민소득이. 그런 나라들의 그런 그 성장한 모습을 보면은 과연 그런 나라들이 지하 자연이 이렇게 많고 또 땅이 넓고 그러시냐? 근데 그렇질 않단 말이에요. 그 노르웨이나 네덜란드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이런 랜드나 레이버나 내추럴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which factor is more important in development and wealth in generating wealth of the nation?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한번 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다우먼트라고 그러죠. 어떤 내추럴 리소스, 아주 그 내추럴 리소스가 어번던트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남미에 있는 국가들은, 남미 국가들은 지하 자원도 굉장히 많고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고 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재 세계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옥한 뭐 팜파스라고 하나요? 그런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고 또 지하 자원도 엄청나게 풍부하고 땅도 넓고, 그런데 지금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도리어 금융위기를 가끔씩 맞는 어려운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르헨티나는 제가 여기 그 괄호 안에 써놓은 것처럼 굉장히 easy to make money예요. 그 나라에서는 자기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면은 뭔가를 이뤄내기가 굉장히 쉬운 나라죠. 자연 환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투어리즘을 해도 되고 easy to make money.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극동의 동양의 이제 3국을 한번 예를 들면은 타이완이나 코리아, 싱가포르, 그리고 옛날에 이제 홍콩이 중국으로 귀속되기 전에는 홍콩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했죠. Four dragons in Asia 그래 가지고 타이완, 홍콩, 코리아, 싱가포르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6.25 전쟁, 그 코리안 그 워를 겪었고, 타이완은 그 메인랜드 차이나로부터
익스펠 됐죠. 쫓겨난 사람들이 타이완을 세운 거고, 싱가포르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때 말레이시아가 귀속을 안 시킨다 그래서 싱가포르도 독립적인 국가, 도시국가로 남은 나라입니다. 이제 그런 나라들은 뭐냐면은 천연 자원이 부족하고 가진 게 없는 나라들이었어요. hard to make money, 돈을 갖다가 벌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자원이 부족하니까 발전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현재 상황만을 갖다 놓고 본다면은 70년대 이후에 이제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이 동양의 세 개 나라 타이완, 코리아, 싱가포르는 아주 진짜 엄청나게 발전을 한 나라가 됐고, 남미와 아르헨티나는 그렇지 못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말을 하기를 resource curse라고 그래요. 그 자원의 저주. 자원의 저주는 뭐냐면 자원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경제 발전에 좀 더디다는 얘기를 하고, 우리 한국 같은 나라들은 disguised bless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장된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부지런하게 만들고 뭔가 골 오리엔티드하게 하고, 그래서 이 지금과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고 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제학, 그 경제개발학, 경제개발론, Development Economics에서는 이제 이런 타이완이나 한국이나 싱가포르의 그런 이그젬플을 많이 그런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하고 대비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게 제가 간단하게 그 리소스 커스랑 디스가이즈 블레싱 그 면만을 제가 이제 그 자원 때문에 좀 열심히 일 안 하고 게으르고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또 여기에 그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뭐랄까요, 정책의 차이일까요? 그 이 동양 3개국하고 남미 국가들하고 차이가 이제 그 정책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정책적인 차이가 지금의 이제 그런 그 경제 발전상의 차이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마 여러분들 디펜던트 티어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종속 이론이라는 게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유행이라 그러면 유행이고, 저기 패권국들하고 개발도상국들하고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근데 그 패권국이라 하면은 뭐 그 승전국인 미국이라든지 또 유럽의 제국 여러 나라들하고 새로 독립한 나라들 또는 뭐 아르헨티나 같은 그 패권국이 아닌 나라들, 그 당시에 잘 살기는 잘 살았지만은 뭔가 그 지금 뭐라 그럴까요? 경제 개발 측면, 뭐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그 나라가 만들어내는 제품의 수준이, 제품의 종류라든지 그런 것이 선진국하고 차이가 나는 나라들 사이에서 이제 아규먼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남미에서는 이런 패권국과 우리는 자원이 많은 나라니까 자원을 수출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나 또는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그 자본재 또는 공산품을 갖다 수입을 하면은 이런 그 agricultural product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내추럴 리소스도 부가가치가 적고, 세계의 그런 경기 동향의 가격이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뭐 철이나 그런 것도 카퍼 뭐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같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의 교역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공산품을 수입을 하고 우리가 수출하는 거는 내추럴 리소스나 애그리컬처럴 프로덕트 정도만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이렇게 종속적으로
그 패권국들에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스스로의 산업도 발전을 못 시키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거,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교 우위가 있는 그 내추럴 리소스나 또는 그런 농산물에만 계속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경제 발전을 언제 시키느냐, 부가가치가 높은 공산품을 만들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디펜던트 티오리라는 게 나와가지고 디펜던트 티오리로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공산품을 만드는 나라들로부터 제품을 갖다 우리 수입할 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유치산업 보호론이라고 그러죠. Infant Industry Protection이라는 게 있는데 유치산업 보호, Infant Industry Prote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스스로 공산품을 만들어야 된다. 스스로 공산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예를 들어서 볼펜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갖다 끊어야 된다. 외국으로부터 이런 볼펜을 수입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디펜던트 티어리였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를 클로즈드 이코노미로 만들어야 된다. 외세로부터 폐쇄적으로 해서 우리가 살 것은 뭐 자급자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수입만 하고 스스로 공산품을 우리가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당시에 이제 그런 그 남미 국가들의 생각이었어요. 반면에 이쪽 지금 동양의 아시아에 있는 대만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여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수출을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시에. 남한은 특히 천연자원도 거의 수출할 게 없고 뭐 가진 거라고는 그냥 값싼 칩 레이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력을 가지고 산업을 갖다가 우리가 디벨롭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조건 오픈을 해야 된다. 오픈 이코노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엑스포트 오리엔팅 팔리시를 갖다가 엑스포트 오리엔티드 팔리시를 갖다 써야 된다. 수출 주도형 경제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공산품을 갖다가 만들기 위한 기계류라든지 자본재라든지 그런 걸 수입을 하려면 또 도로를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항만을 갖다가 만들고 그러려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막대한 달러가 필요한데 그거를 어디서 가져올 충당을 할 것이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배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수출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타이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싱가포르는 이제 중개무역도 많이 발달하고 가공무역도 발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대비가 되는 게 자원이 있는 국가들이 그 자기네 산업을 갖다 보호하기 위한 Infant Industry Protection 하고 그리고 또 폐쇄주의적으로 간 반면에 한국은 이제 굉장히 오픈리스로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개방화를 갖다 시작을 해도 개방화를 통해서 경제 개발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뭐랄까요?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일찍 됐다라죠. 인터널라이제이션 국제화가 일찍 돼 가지고 그것이 지금 한국과 타이완과 싱가포르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을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중소기업의 관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남았군요.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prosperity 지금 마지막에 이제 그 프레이즈가 떴는데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prosperity is created. 그 번영이라는 것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한 발전의 엔진 소스라면은 휴먼 캐피탈 그리고 well organized institutional framework가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 하부 구조들 도로, 항만,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중요하다. 왜 오거나이즈 인스티튜셔널 프레임워크는 이제 예를 들면은 같이 그 프라이빗 섹터의 산업들을 잘 그런 이제 뭔가 정책을 세워가지고 경제 정책을 세워가지고 또는 산업 정책을 세워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그 퍼블릭 섹터의 그런 여러 가지 뭐 공정 거래라든지 페어 트레이드라든지 뭐 또는 수출을 잘 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또는 재정을 갖다가 잘 악화되지 않게 재정 건전성을 뭐 이제 유지하는 또 뭐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같은 역할 그리고 금융기관의 또 건전성을 유지하는 역할 등등의 그 인스티튜셔널 프레임워크를 갖다 잘 짜는 게 이제 굉장히 그 경제 발전하는 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슬라이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은 role of SMEs in K development, 다이아몬드 모델이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모델이 뭐냐면은 마이클 포터 교수가 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는 중요한 네 가지 이제 축으로 네 가지 요소를 갖다가 봐야 된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제 과거에 마이클 포터 선생이 교수가 이 다이아몬드 모델을 들고 나오기 전에는 우리의 경쟁력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또 우리가 만들어내는 상품 우리가 만들어내는 상품이 세계 인류가 몇 개냐 가장 또 세계에 견주어 가지고 세계의 다른 물건들하고 견주어 가지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느냐 그런 측면에 세계 인류 상품이 몇 개냐 등등 그런 우리가 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쟁력이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마이클 포터 선생은 여기에 아주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제공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팩터 컨디션, 서플라이 컨디션이라고 그러죠. 서플라이 컨디션이다.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제품이나 그것의 경쟁력이지. 그거는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만약에 그 제품이 물건이 안 팔리면은 그게 무슨 경쟁력이 있겠느냐. 뭐 제일 세계 최고의 무슨 뭐 휴대폰을 만들거나 또는 마우스를 만들거나 컴퓨터를 만들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수요, 사람들의 니즈에 전혀 맞지 않는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팔리겠느냐 이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양반은 지금 여기 오른쪽에 그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보면은 디맨드 컨디션이라고 있습니다. 디맨드 컨디션. 수요자들이 어떤 그 니즈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팩터 컨디션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를 갖다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거와 더불어서 그 수요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 가지고 그 마켓, 디맨드 마켓이 어떤 상황인지를 갖다가 파악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경쟁력을 갖다가 차지하는 요소는 뭐냐면은 이 위인데요. 제가 여기서 SMEs, Policy and Paradigm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마이클 포터가 얘기하는 거는 스트럭처, 시장의 구조와 그리고 서포팅 policy 그리고 또 라이벌리 경쟁 관계를 갖다가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 기업을 얘기를 한다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그 기업은 어떤 정책을 어떤 그런 그 기업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기업의 또 경쟁자들은 얼마나 있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기업도 얘기했다, 국가도 얘기했다가 말을 많이 이제 좀 헷갈리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기업의 예를 든다면은 아니 국가로 그냥 국가 예를 든다면 한국이 그러면은 막 성장하는데 그러면은 한국은 왜 독점적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겠느냐? 그건 아니죠.
대만과 홍콩과 싱가포르에는 비슷한 수준의 그 산업 또는 개발 수준을 가진 나라들하고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제품을 따라가면서 그 대만 제품이나 홍콩 제품하고 경쟁을 한 거죠. 그런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그런 기업들이 발전하고 한국의 기업들이 발전함으로써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고 그것이 경쟁력이 된 것이죠. 그런 라이벌리 경쟁 구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정부 정책 또는 기업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어퍼 미들에 있는 그 렉탱글 네모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relate 그 밑에 하단 그 lower 그 렉탱글을 보면 related industry라고 나오죠. related industry and related와 supporting industry인데, 그러니까 관련 산업이나 이제 지원 산업인데 여기에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할 때 그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프라 같은 또는 또 물류 유통 어떤 이제 뭐 그 기업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물류 유통 그리고 뭐 디자인 산업 어떤 제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이 셀룰라 폰을 만드는데 필요한 디자인을 또 제공해주는 그런 related industry의 존재 또는 supporting industry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마이클 포터는 이 경쟁력을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제일 왼쪽에 factor condition, supply condition, 우리가 무엇을 갖다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오른쪽에 demand condition은 이제 어떤 그 니즈가 있는지, 그리고 위에 쪽에 보면은 그런 policy 그리고 rivalry가 어땠는지, 그리고 하단에 이제 관련 산업과 지원 산업이 어떤 게 있었는지. 자, 그럼 이런 그 네 가지 축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설명을 드리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그걸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팩터 컨디션부터 이제 보면은요. 한국이 1960년대와 70년대는 사실 인적 자원도 보잘것 없었고 가진 거라고는 그냥 cheap labor, 그냥 아주 그냥 싼 노동력밖에 없었습니다. 싼 노동력 그리고 기술도 뭐 아무것도 거의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만들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봐도 되겠지요. 그래서 한국이 그러면 뭐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그 foreign exchange를 벌어올 것이냐에 이제 정부는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상단 보시면 SME policy and paradigm 보시면은 60년대에는 우리가 그 라이트 인더스트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형 만들고 그리고 가발 만들고 그리고 가먼트 그리고 의류 만들고 일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텅스텐 같은 거 내추럴 리소스가 조금 있는 거를 팔고 그래서 이제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거기서 그 단순 조립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요. 어셈블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라디오 같은 거 어셈블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일본이 가지고 있는 라디오다, 파나소닉이 가지고 있는 라디오다, 또는 사뇨가 가진 라디오, TV 그런 것들을 리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죠. 이제 거꾸로 해체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를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제 모방을 하는 거죠. 이미테이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60년대에는 그런 경공업 위주의 라이트 인더스트리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펴다가 이제 그 라이트 인더스트리만 해가지고는 라이트 인더스트리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레이버 인텐시브한 인더스트리예요. 사람의 손이 많이 들어가는 기계화보다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하고 사람의 손이 많이 들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공업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부가가치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가 어렵다. 제품에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중화학공업으로 가야 된다고 정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초반부터 이제 중화학공업, 케미칼
그리고 스틸, 그리고 오토모티브, 그리고 일렉트로닉스, 전자공업 등을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60년대에 조금 벌어놓은 그런 외화를 가지고 이제 헤비 인더스트리로 가기로 이제 정부는 정책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0년대, 70년대, 60년대에는 라이트 인더스트리를 육성을 하다가 그 다음에 70년대에는 이제 헤비 인더스트리를 막 이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 그 나라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 우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로 먹고 살았는데 수출이 과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이제 그거는 60년대, 70년대는 OEM으로 다 했습니다. 오리지널 이퀴먼트 매니팩처링 그러죠. 그러니까 주문자 요구 생산이라고 그러나요? 오리지널 이퀴먼트 매니지먼트. 그래서 외국의 상표를 외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면 나이키 또는 싸뇨면 싸뇨가 우리나라한테 이제 그 이러이러한 걸 만들어 주셔. 그러면은 그거를 주문자 부착 상표, 주문자 상표로 해서 이제 만들어서 그 나라 이름 싸뇨라든지 나이키 이름으로 이제 물건이 팔리는 거죠. OEM 중심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70년대 이제 그 오일 샤크가 두 번이 일어납니다. 중동에서 그 미국의 메이저, 전 세계 패권국의 메이저 그 뭐라 그러나요? 메이저 기름 그 석유 시추 회사들 여러 가지 시추 회사들로부터 이제 독립을 중동 국가들이 외치면서 오일 그 국제 원유가를 71년도, 72년도에 또 79년도에 뭐 하루아침에 한 3배로 오페크라는 이제 자기네들끼리의 기구를 만들면서 하루아침에 기름값을 원유값을 갖다 3배 이상으로 뛰게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얼어붙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 세계 경기가 얼어붙으니까 한국도 수출 물량이 굉장히 줄었어요. 우리가 미국으로 그런 뭐 셔츠라든지 뭐 의복 수출 또는 가발 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완전히 그 수출이 다 냉각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름 원유가가 올라가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뭐 그런 이라크 그런 나라들이 기름값이 3배로 올라감으로써 국가의 재정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일 달러를 이용해 가지고 그 자기네 나라들의 인프라를 건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프라를 건설을 하니까 그때 이제 한국은 그 기회를 잡는 거죠. 그 기회를 잡아서 뭐 사우디 또 리비아 이란 그런데 중동 건설 붐이라 그러죠. 컨스트럭션 붐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근로자들이 나가가지고 아주 막대한 오일머니를 우리가 한국이 이제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벌어들인 외화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쓰이고 그리고 그 외국에 나간 근로자들의 임금은 한국 국민들의 생활을 갖다 더 풍요롭게 했죠. 그리고 자 그러면은 그 릴레이티드 인더스트리 제일 하단부에 보면 60년대 70년대는 릴레이티드 인더스트리의 하부 구조를 보면은 이제 60년대 70년대에는 뭐 경부 고속도로라든지 그리고 포항 제철이라든지 또는 뭐 그 화학단지 여수화학단지라든지 이런 화학단지들을 헤비 인더스트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산업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다가 많이 구축을 했어요. 뭐 이제 상하수도 그리고 전기 그리고 고속도로 또 그리고 철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정비를 많이 함으로써 물류와 유통이 잘 순환되도록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60년대, 70년대까지의 우리의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제 모습이었는데,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한 SME들은 그 중소기업들은 무슨 역할을 하고 LE, 라지 엔터프라이즈 LE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실은 한국은 이렇게 확실하게 역할 분담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제일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SME즈는 중소기업들은 파트, 그 부품하고
소재를 갖다가 생산을 하면은 대기업들은 그걸 어셈블리하고 또 그리고 대기업들은 메인 파트는 이제 대기업들이 만들었죠. 그래서 기술력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메인 파트는 대기업들이 만들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만든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어셈블리 해가지고 이제 해외에 수출하는 이제 모델로서 발전을 했고 그럴 때 이제 그 어떤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제 서브 컨트랙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예를 들어 가지고 타이어 자동차의 타이어를 만드는데 타이어 또는 브레이크 패드를 만드는데 브레이크 패드를 그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같은 거 크게 기술력이 많이 안 드니까 브레이크 그러니까 타이어가 아니고 타이어에 들어간 림 같은 거 있잖아요. 림 같은 거에 그러면은 그 대기업들은 이제 중소기업들한테 하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며칠까지 어떠한 양의 브레이크 패드가 필요하니까 그걸 생산해서 나한테 주시오. 그래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그런 협력 관계에서 계약을 맺고 그 서브 컨트랙팅이라고 하죠. 서브 컨트랙트를 맺고 이제 대기업에 납품을 하면은 그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대기업이 이제 조립해가지고 물건을 수출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잘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잘 협력하고 화합하면은 이게 좋을 텐데 사실은 이게 그 자유경제 시장 체제라는 거는 바게닝 파워라는 게 있잖아요. 바게닝 파워. 그러니까 여기서 바게닝 파워는 서브 컨트랙트에서 바게닝 파워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지 엔터프라이즈가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은 이제 그쪽에서 물량을 갖다가 요구를 할 때 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펜던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제 뭔가를 중소기업들을 갖다가 뭐 갈취를 한다랄까요? 그러니까 유즈를 해가지고 아주 납품 단가를 갖다가 싸게 한다든지 또는 말을 안 듣는 중소기업들은 그런 그 자기네들의 그 벤더, 이제 하청업체라 그러죠.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라 그러는데 벤더로부터 다 탈락을 시키고 이제 그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중소기업들은 이게 뭐냐? 중소기업들은 경영을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불거져 가지고 90년대 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런 하청 관계의 문제를 갖다가 풀어야 된다. 그래서 하모나이즈드 그로스라는 거를 갖다 정부의 한 정책으로 또 이제 삼아서 큰 줄기로 나서 삼아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화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제 방안들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이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국제화를 통해 가지고 물론 수출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국제화를 많이 했어야 됐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그리고 아까 이 서브 컨트랙팅하고 이제 문제 있는 게 중소기업들은 한 2000년대 정도까지 굉장히 디펜던트 했어요. 대기업에 디펜던트 했는데 이렇게 디펜던트 해가지고는 중소기업이 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없다. 인디펜던트한 중소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현재 기조죠. 자, 그럼 좀 시간이 너무 좀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럼 1980년대와 90년대 이제 그 한번 돌아보죠. 80년대, 90년대는 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팩터 컨디션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미디움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중간적인 기술, 그리고 이제 60년대, 70년대 여러 가지 뭐 공고라든지 여러 보케이셔널 스쿨, 보케이셔널 하이스쿨을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케이셔널 하이스쿨 직업 고등학교에서 양산된 그 노동력이 이제 스킬드 숙련 노동자가 된 거죠. 그래서 숙련 노동자와 그리고 미드텍 중심의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세계가 호황이었고 한국은 그때 88년도에 이제 서울 올림픽도 개최를 했고 90년대에도 그 호황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도메스틱 마켓과 글로벌 마켓이 굉장히 확
확대되고 성장하는 이제 계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90년대는 이제 중요한 굉장히 한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요? 그 경쟁력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그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은 8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제품이 싼 거, 값싼 노동력과 그리고 그 중저급 기술로 만든 값싼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 파는 거였어요. 거기에 이제 중소기업들도 이제 참여를 가지고 중저급 그러니까 기술력이 높지 않은 걸 만들었죠. 근데 9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이렇게 그 프라이스 컴페티티브니스 가격 경쟁력만 가지고는 우리가 고부가치 산업을 갖다가 만들 수 없다. 우리는 품질의 중요성을 갖다가 90년대부터 이제 인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정부 정책도 중소기업 정책도 여러 가지 중소기업 제품의 퀄리티를 갖다가 높여주는 방향으로 이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제일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Burning Samsung Anycall worth of $50 million 가 95년도에 이제 벌어진 일이 뭐냐면은 아마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삼성에서 애니콜이라는 이 휴대폰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90년대 중후반에 만들었는데 이 애니콜 이 전화가 분량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불량품이 엄청 나오면서 이제 그 당시에 삼성의 그 CEO가 굉장히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국 제품이 여기에도 이제 다 이런 뭐 패드니 그런 게 다 중소기업 제품이죠. 이건 진짜 대전환을 이루어야 되겠다. 품질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5천만 불의 가치를 가진 이 삼성 애니콜을 갖다가 여기 화형식을 한 거예요. 불태워버립니다. 공장에서 다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불태우면서 자 이제 품질이다. 우리가 품질 없이 왜냐하면은 이제 80년대 붐을 겪으면서 우리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인건비가 올라갔는데 그 가격 경쟁력 가지고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가 없다. 가격만 가지고는 품질을 높여야 되겠다고 이제 그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품질 경쟁력 강화를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로 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품질 경쟁력을 생각을 하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연구소들, 다양한 분야의 그 뭐 기계 물론 60년대, 70년대에도 키스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연구 분야를 갖다가 육성을 시켰지만은 그때 이제 그 국가의 그 연구소들 각 분야의 연구소들을 갖다가 많이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에 대해서 IP에 대해서 많이 더 신경을 쓰게 됐고 그래서 이제 80년대 90년대에 우리가 막 번영을 하는 기틀을 삼았죠. 그리고 90년대 말에는 물론 이제 포린 익스체인지 커런시 이제 그 크라이시스 외환 위기가 와가지고 조금 이제 힘든 이제 시기를 있다가 2000년대 초부터는 우리 팩터 컨디션 2000년대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노베이션 그때부터 이제 이노베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혁신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벤처붐이 일어났습니다. 벤처붐은 진짜 아시는 것처럼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아주 또 고위험이지만은 고수익이 있는 기업들이 고수입 고위험의 기업군들을 갖다가 정부가 육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성을 하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외환위기 이후에 아주 우후죽순으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재도약하는데 큰 이제 역할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위쪽에 보시면은 2000년도의
정부 정책을 보시면은 그 전까지는 중소기업들은 보호가 이제 모토였어요. 보호. 중소기업들은 너무 미약하니까 보호를 해야 된다. 프로텍션이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이었는데 2000년대부터는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중소기업들끼리 경쟁을 하라. 치열한 경쟁을 해서 그 중에서 살아남은 중소기업이 진짜 잘하는 중소기업이다. 잘하는 중소기업이다. 그러니까 경쟁을 중시하는 이제 패러다임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때 어떤 이제 세계에서 수요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한국이 2000년대 디맨드 컨디션을 보면은 한국이 2000년대에 여러 가지 고도의 기술들, 뭐 인터넷 보급이 많아지고 인터넷 장비도 잘 만들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이제 기호가, 한국 사람들의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고, 예를 들면 블로그 같은 거에서 제품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고 그런 거를 전 세계 이제 그 소비자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부터 한국이 ITC 그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앤 커뮤니케이션의 테스트 베드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성공을 하면은 전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조금 이름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90년대부터겠지만은 2000년대에 이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수천 개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을 합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진출도 하지만은 중국이 이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부품 소재를 갖다 한국이 제공을 했거든요. 중국이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중국이 만들지 못하는 고도의 부품 소재 제품들을 이제 중국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2000년대에 아주 중소기업이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related industry 또는 support industry는 어쨌나를 보면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우리는 이제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를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디자인의 중요성, 그리고 또 기획의 중요성, 그리고 마케팅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 중소기업들이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 그리고 기획을 연구 개발을 갖다가 주로 하는 기업들, 그리고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very much 이제 하이 스킬드 레이버가 이제 하이 스킬드 레이버, 아주 고급 기술자들, 고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스타트업들을 갖다가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고위험, 고혁신적인 기업들을 갖다가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2010년도부터는 2010년대에는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주류는 뭐냐면은 레드 테이프 리덕션. 그러니까 그 레드 테이프 리덕션이 뭐냐면은 그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를 뭐 규제 총량제라든지 규제의 총량을 정해놓고 그 새로운 규제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규제를 하나 뺀다든지, 그런 규제에 대한 레드 테이프 리덕션 정책을 주로 쓰게 됩니다. 지금 선진국들도 그 가장 주요한 정책들은 이제 규제 완화예요. 중소기업 정책, 기업 정책의 가장 주요한 거는 뭐냐면은 레드 테이프 리덕션이고, 우리도 한국도 그런 이제 뭐 각 부처는 각 그 미니스트리들은 규제를 이제 생산을 해내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건물을 짓는데 비상도로는 비상 그 탈출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뭐 거기 비상등은 어떻게 달아야 되고, 뭐 등등에 대해서 뭐 그 크기는 얼마여야 되고, 뭐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규제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기업들이 일하는데, 그러니까 필수 규제도 necessary regulation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 regulation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규제는 놔두되 그 불필요한 규제들, 있으나마나한 그 산업의 발전을 갖다가 저해하는 규제들을 이제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드 테이프 리덕션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줄기가 되고요.
그리고 2010년대는 아시는 것처럼 뭐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미국의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플랫폼 이코노미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이코노미가 이제 주류가 되지요. 뭐 우버라든지 또는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그런 뭐 빌려주고 공유하거나 또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처럼 이제 물건을 저기 그러니까 사이버 디지털 상의 플랫폼을 통해 가서 전 세계로 물건을 파는 게 이제 발전이 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국의 이제 여러 스타트업 중소기업들도 그 시장에 이제 편입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는 그 스타트업들을 갖다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이 등장을 했고 엑셀러레이터들이 지금 한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도 굉장히 많이 확충이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 이코노미, 네트워크의 이제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가 견고하게 돼서 이제 이런 산업 생태계, 인더스트리얼 에컬로지 시스템이 이제 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제가 잘못 타이포가 있는데 2020년대는 그럼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뭐 nobody knows. 코비드-19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non-face-to-face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발전을 할 것이고 이제 등등의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많이 만들고 거기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그런 중소기업계들은 모든 게 지금 다 뭐 지금 한국은 그 글로벌 밸류 체인상에서 이게 지금 이 코비드-19 때문에 이런 물류가 부품을 갖다 잘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이런 그 원활하게 부품과 소재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을 해낼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조금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다음번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다음번 내용에는 한국의 그런 이제 Chronicle Review of Korean Economic Policy 그리고 ABCD 모델 등등을 이제 설명을 하고 프레임워크를 갖다 설명을 할 텐데 여기 세션 1에 이제 퀴즈를 제가 넣어놨거든요. 퀴즈를 한번 보시면서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다시 좀 이따 시작하겠습니다. 네.